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두 번째 위험 요소와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할 건데요. 이전에 진행하였던 차량 충돌과 관련된 내용들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충돌 같은 경우에는 총 네 가지가 있었죠. 이제 안전벨트를 맸을 경우 제어된 이동,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세 가지를 해서 다리에 힘 줬을 때 일어나는 상향 이동,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하향 이동,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사람이 차량 밖으로 이탈하는 튕겨나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전방 충돌에서의 상향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 넉다리 뼈골절 그리고 복부 그리고 이제 머리나 목에 손상이 좀 많이 가겠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하향 이동 같은 경우에는 무릎, 그 다음에 뭐 대퇴 넉다리 뼈랑 고관절, 엉덩관절 쪽이랑 이제 상부, 흉부 쪽이랑 뭐 목, 얼굴 등이 핸들에 운전대 충돌함에 따라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튕겨나감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 건수에 비해서 발생 건수에 비해서 사망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두 번 이상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다발성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창문의 유리창에 1차 충돌하게 되고, 그리고 이 우리의 중력의 힘에 의해서 날아가다가 지면하고의 충돌, 혹은 벽이나 나무 등에 부딪히고 난 후에 충돌하고 난 후에 다시 지면으로 추락하는 이 3차 충돌까지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여튼 두 번 이상의 다중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서 심각한 다발 손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심각한 다발 손상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튕겨나가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측면 충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럼플존, 전방 충돌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차량 충돌에서의 크럼플존 유무에 따라서 손상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차량의 측면 같은 경우에는 전방이나 후방보다 크럼플존이 매우 좁기 때문에 차량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탑승자에게 이 충돌 에너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환자가 매우 큰 손상을 입게 된다, 중증도가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플존 유무에 따라서 차량 파손 부위보다 환자가 더욱더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전방에 30cm가 파손되었고 측면에서 30cm가 파손되었다면, 동일한 깊이로 파손되었다면 어떤 게 더 탑승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냐? 당연히 측면 충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30cm가 들어오게 된다면 요거는 탑승자 공간, 그린하우스라고 하죠. 이 탑승자 공간 내의 내부 구조물, 우리는 침입이라고 하는데 인트루전이라고 하죠. 이 침입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전방에서의 30cm 해봐야 뭐 그냥 간단하게 라디에이터라든지 범퍼 등만 파손된 것 뿐입니다. 하지만 측면 충돌에서는 유리창부터 해서 문을 완벽하게 침범해서 탑승자 공간까지 내부 구조물이 밀려 들어와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가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측면 충돌 같은 경우에는 파손 정도보다 환자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측면 충돌 같은 경우에는 탑승자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좌측 충돌일 때 우측에 앉아 있는 사람은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이전에 부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회전 충돌이 있는데, 회전 충돌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 차량의 충돌, 1차 충돌 이후에 차량이 지속적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이 차량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다른 운동 에너지로 변화가 됩니다. 뭐 측면 충돌이나 정면 충돌 같은 경우에 속도가 갑자기 0으로 되는 경우에는, 충돌하고 나는 차량 완벽하게 멈춰버리는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충돌 에너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지만, 회전 충돌 같은 경우에는 1차 충돌 후에 차량이 추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가 다른 방향으로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다. 그 점에 따라서 차량의 파손보다 환자의 손상 정도가 조금
낮을 수 있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 충돌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점화 충돌과 비슷하게 크럼플 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타순장 공급 반 이상 침범하지 않는 이상 큰 손상 입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복 같은 경우에서는 차량의 천장과 측면이 돌아가면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컴포 존이 매우 좁죠. 그래서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옆 창문 쪽으로 이제 옆쪽으로 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앞뒤로도 굴러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차체 형태에 따라서 잘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축 간의 거리가 짧은 이 옆면에서 자주 발생한다, 회전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회전의 숫자에 따라서 몇 바퀴를 굴렀느냐에 따라서 환자 중증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복이 되었을 때, 최종 정차했을 때 지면과 차량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일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기억해 줄 만한 내용일 것 같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은 이제 차량 충돌 평가였는데, 기름, 오일 등에 의해서 화학 손상이나 혹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감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깨린 유리 조각이나 찢겨진 철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 책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 세대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는 전기차를 더욱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 고용량의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론 안전장치는 충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전에 의해서 손상당할 리는 거의 0에 수렴하지만 그래도 감전 위험성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이브리드를 그냥 보기는 합시다. 두 번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에서의 위험성은 갑작스러운 차량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시동, 배터리 전력 공급의 차단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에 이제 가속 페달을 밟거나 혹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경우에 차량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동 항상 끄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배터리 전력을 차단시키는 뭐 그러한 행위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평가 시 사고 차량을 조사하시면서 이제 충격에 가해진 방향하고 차량의 손상 정도, 이거 차량 파손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파악하라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파악하느냐, 전방 충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 유리가 있고 본넷이 있고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는데 운전자만 있고요. 운전대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머리하고 유리창하고 충돌한 이 불사의 프레처 거미줄 모양의 유리가 파손당한 흔적이 가운데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되냐? 환자가 운전대에 앉아 있다가 이쪽으로 튕겨나간 거예요. 그러면 충돌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 탑승자 위치에서 한시 방향이 되는 겁니다. 한시 방향에서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탑승자는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우측 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환자가 다치는 부위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 보시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롬폴존을 통해서 충격이 찌겨짐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설계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앞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과 중복되고 있죠. 크롬폴존이 충격 흡수 구간이에요. 충격 흡수 부재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 소재들이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운동 에너지를 안쪽에 탑승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모두 다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이 부서지게 만드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차량은 많이 부서지지만 탑승자는 뭐 큰 손상 없이 생존하는 경우가 많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또 한 번 나오네요. 그죠? 측면 충돌과 전복 사고 같은 경우에는 크럼플 존이 매우 좁기 때문에 충격 호스와 관련된 상황을 손상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크기, 충돌한 물체의 크기에 따라, 중량에 따라, 그리고 상대방의 물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 따라서, 어, 음, 충격에 의한 환자 손상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뭐 예를 들게 되면 덤프트럭 탑승자예요. 덤프트럭 탑승자가 있는데 엄청 큰 덤프트럭이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한 경차를 들이받아요. 그러면 똑같은 속도로 갑시다. 뭐 한 30km 달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더 손상이 크게 있느냐? 당연히 상대적 질량이 작은 이 경차가 훨씬 더 많이 당하겠죠. 질량 곱하기 감속과 가속이 이제 힘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질량이 비례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이제 뭐 고정된 물체냐, 고정되지 않은 물체냐 등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게 되면 앞 차량이 뭐 앞에 서행하고 있어. 20km 달리고 있고 나는 50km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충돌했을 때 마이너스 해봐야 30 차이밖에 안 나죠. 근데 앞에 고정되어져 있는 벽이 있어요. 나는 50km로 달려요. 똑같이 50속도로 달립니다. 쾅하고 부딪히고 멈추게 돼요. 그러면 이제 50이라는 운동 에너지, 물론 50이라고 간단하게 숫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를 구하는 곳이 이거보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단순 수치와 마이너스 사칭 연산만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뭐 더하기 뺄셈만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30이라는 차이가 나는 거고 여기는 50이라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정된 물체와 움직이는 우물체하고의 충돌했을 경우에 차이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탑승자 공간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트로전 관련된 내용이 써져 있어요. 이제 차량 내부로 차량 구조물들이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손상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차량 내부의 탑승자하고 충돌한 증거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미줄처럼 균형과 남루인하는 탑승자의 머리와 유리창 간의 충돌을 의미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물론 에어박에 의해서 그 유리창이 깨지게 되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지는 않고요, 거미줄 모양처럼 되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줄간 형태로 유리창이 깨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운전대가 휘었죠. 아마도 이분은 상향 이동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밑에 부분 이렇게 구부러진 걸로 봐서는 흉부부의 심각한 손상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부 앞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탑승자 공간으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손상이라는 걸 알고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우선은 이제 머리하고 충돌한 부분들은 없어 보여요. 자, 그래서 운전대의 변형은 흉부나 상복부의 손상을 의미한다는 점, 복부 손상, 상복부라고 한정되어져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복부 어디서든 손상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뭐 구부러진 대시보드는 하우지의 손상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페달 종류의 손상은 이 발 쪽의 손상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어백에 작동된 흔적은 안면부, 흉부, 아래팔 손상을 이제 의미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차량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한 건 뭐죠? 환자를 봐가면서 진단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환자가 실질적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문진을 통해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왜냐하면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곳을 아프다 어디가 아파요 하면 이제 대략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시체 검진을 해서 다른 부위도 살펴보시겠지만 이제 환자가 주소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미리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네. 의식 있는 환자에서는 매우 좀 편한다기보다는 정보 습득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환자의 의식이 없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봐 주셔서 환자의 손상 의심을 어느 부위에다가 해야 될지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내부 구조물들이 이제 탑승자에게 다가오게 돼서 이제 시트하고 이 내부 구조물들이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탑승자를 이 시트 안에 끼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여기서는 이제 갇히게 된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갇히게 될 수도 있고요.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대하고 시트가 이제 달라붙어서 가까이 다가가게 됨에 따라서 탑승자가 갇히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구출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현장에서 구출되기 전까지 ABC와 관련된 기본적인 처치를 하시면서 구출해야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실질적인 실습을 하시면 좋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제 PHTLS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 장치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안전벨트하고 에어백을 사용했을 때 환자의 심각한 손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안전띠하고 에어백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이런 이야기들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애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환자 평가할 때 혼돈을 주게 만드는 환자 상태들이 있어요. 거기는 뭐가 있느냐? 음주하고 약물의 중독성. 이 환자가 뭐 정신 상태가 멀쩡하지 않은데 뭐 이게 머리를 다쳐서 이게 환자의 의식 수준이 좀 떨어지고 횡성수술하는 건지, 아니면 뭐 감기약이나 혹은 마약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마약을 하거나 음주를 해서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횡성수술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거나 답변을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환자 평가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손상인지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멀쩡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 감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환자 평가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알코올이랑 두부 손상이랑 감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게 머리가 다쳐서 그런지 술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그다음 이제 통증을 마취하는 경우도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알코올을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에 일부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음주를 하시고 난 후에 뭐 넘어진다거나 어딘가 다쳤는데 그 당시에는 안 아파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나 분명히 내 기억에는 아프지 않았는데 온몸이 쑤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만취해서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이 온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올려주시면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게 술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냥 간 가고 넘어갔더니 머리 손상이 매우 심각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심각한 두부 손상이 아닌데 음주로 인해서 그런 건데 술 냄새가 나고 해서 심각한 머리 손상이라고 과장을 해서 과대평가하는 거죠. 과대평가해서 너무 이제 적정병원 이상으로 고도의 치료가 요하는 고도의 치료를 요하는 병원으로 이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 판단했을 때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뭐냐? 과소평가하는 것보다 과대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에게 이롭습니다. 이 환자 그냥 음주 때문에 이런 거야 하고 과소평가하고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환자가 적정 시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내가 과대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음주로 판단되더라도 나 만약을 대비해서 그 사람이 음주가 아니라 다른 뇌손상이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 대학병원 이상, 우리는 이제 권역외상센터지만 권역외상센터 이상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된다면 나중에 음주라고 밝혀지더라도 환자가 현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과대평가하는 것이 과대 중증도 분류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 입장에서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나 더 이로울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 뭐 여러 가지 사항들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충돌 직전에 이 충돌을 인지를 해서 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인지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손상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졸음운전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쾅하고 부딪히는 거랑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졸음운전은 했지만 앞에 상황은 그나마 충돌하기 전에 뭐 30m, 50m 전에 발견을 해서 브레이크를 이제 밟아가지고 감속한 상태에서 충돌하느냐 혹은 이 감속까지는 아니더라도 회피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게 됐느냐에 따라 환자의 손상이 전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유에서도 이제 충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뭐 차량 파손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 닿았더니만 환자는 죽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마비 때문에.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차량 충돌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심장마비에서 사망이 오고 난 후에 이 차량을 조향할 수 없어서 운전할 수 없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자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차를 이제 과속하게 하면서 충돌 혹은 뭐 저수지 같은 곳으로 차를 이제 유도해서 자살 목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제가 두세 번 정도는 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 충돌로 인한 사망률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떤 외상 환자든 차량 교통사고 포함해서요. 차량 충돌 사고 포함해서 대부분의 외상 환자의 사망의 원인은 두부 손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두부와 공동부위 무리 손상은 차량 충돌로 인한 85%라는 말인데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 몸통 부위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좋죠. 머리하고 몸통 부위에서의 손상이 환자를 사망에 이끌게 한다라는 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사지라든지 척추 뭐 이런 골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여러분들 배웠던 근골격계 손상이나 연부조직 손상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연부조직 손상 단발성 손상 뭐 뼈가 하나 부러지는 단발성 골절 요것만으로는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거의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충돌 평가인데요.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5가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문들이 있죠. 5가지. 어떻게 방향, 속도,
충돌한 물체의 크기, 뭐 여기는 이제 질량 같은 것들 무게 같은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운동 에너지랑 좀 영향을, 이거 두 가지는 운동 에너지겠죠. 이 두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확인하는 거고, 이제 추가 충돌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맨 처음 어떻게 충돌했는가, 한쪽은 측면이 한쪽은 정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서로 정면 충돌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충돌 방향 12시 방향일 수도 있고 1시 방향일 수도 있는 거고, 충돌 전 이전 속도는 빨랐는지 뭐 너무 볼 필요는 없고요. 계기판 보시게 되면 지금 디지털 계기판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옛날 아날로그 디지털 계기판 보게 되면요, 이 속도계가 있잖아요. 충돌 이후에는 계기판이 멈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10이나 20km를 더해 주시면 그게 충돌 시 속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그냥 노하우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충돌 같은 경우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원인에 관련된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